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그 대미를 장식할 노량 죽음의 바다편이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 노량에 등장하는 스토리와 장면들이 실제 노량해전 역사와 기록들에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 이순신 그리고 임진왜란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순신 전문 해설사로 활동해 오신 임수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임수록입니다. 네, 국방부에서 25년 동안 전쟁사 연구에 오신 분이시죠. 김경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록입니다. 네, 끝에 계신 분은 1232페이지짜리 이 벽돌만한 난중일기 완역본 만드신 분이시죠. 박종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종평입니다. 자, 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지만 영화적인 완성도 그리고 또 재미를 위해서 일정 부분 이 픽션적인 장치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영화적인 흠결이라고 얘기할 수는 뭐 없을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얘기가 이게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허구적인 상상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오늘 자리 마련한 거고요. 아무래도 영화 내용에 대해서 스포일링이 불가피한 만큼 이제 가급적이면 영화를 직접 관람하신 분들에게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전투씬, 전쟁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이 가장 보신 분들 입장에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거북선의 등장일 텐데요. 임수록 해설사님, 실제로 노량해전에 거북선이 참여를 했습니까? 네, 두 척이 아주 종횡무진 열심히 싸우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노량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노량해전에서 그 거북선이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칠천량 해전에서 그 대패를 하고 배설이 12척을 이끌고 이순신한테 넘겨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에서도 그 거북선이 등장할 수가 없고 노량에서도 등장해서는 안 되는데 그 거북선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작가나 감독이 이 거북선이 없는 걸 알면서 왜 거북선을 등장시켰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고 꿈꿔야 된다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닐까 이런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거북선이 대장선 잡으러 돌격하다가 결국 침몰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볼 때 이순신이 이끌 때는 거북선이 한 번도 그렇게 침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균이 이제 통제사가 되고 그 칠천량에서 대패하는 장면 이제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칠천량하고 이 지금 노량하고 해전을 두 개를 믹서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칠천량 때 침몰했던 거북선 그 장면을 거기에 믹스를 했다. 저기 박종평 선생님, 실제로 거북선이 이 칠천량에서 다 뭐라 그러고 불타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북선이 또 건조된 그런 기록은 없습니까? 그 거북선이 새로 건조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거북선이 참전을 안 했느냐? 그거는 또 의문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06년에 거북선을 만들었던 나대용 장군이 해추선이라는 그 새로운 배를 만들어요. 그 해추선을 만들자는 건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거북선과 비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북선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배가 이 해추선이라는 새로운 배를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있었다는 기록도 없지만 없었다라고 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오바다. 김경록 연구원님, 그 거북선이 이 임진왜란 전란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약을 했고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그것도 좀 관심사인데. 전통시대의 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포 이외에는 다른 공격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근접이 됐을 때 이제 화공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근접이 됐을 때 제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충파라고 하는 거죠. 배와 배가 부딪히는 형태로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등선을 해서 이제 전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 시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전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네. 일본군 자체가 이제 전적으로 지상에서 전투를 육군. 벌리는, 예. 그래서 임진 초기에 수군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병력 수송이 목적이에요. 아.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등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 등선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거북선이죠. 네.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뭐 충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순신 연구자들의 다수설은 뭐냐면 충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상대방의 배를 쳐서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화포로 대장군전 같은 거를 포에다가 장전을 해서 쏴서 대장군전이 상대방의 배, 일본군의 배를 깨부수는 거, 그걸 바로 충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건 뭐냐면 그 배와 배가 부딪혀서 공격을 해서 배를 깼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배도 그 나무배고 그들 배도 나무배거든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우리 배는 소나무이고 일본 배는 전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의 나무의 강도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다 나무배다. 다만 파노선은 사이즈가 일본 배의 안택선하고는 비슷하지만은 그 일본 그 주력 그 배가 뭐냐면은 세키부네라고 하거든요. 관선. 세키부네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파노선이 세키부네가 부딪혀서 이 세키부네가 깨질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세키부네를 깨기 위해서 붙였다. 이거는 그 현재 우리 이순신 학계 쪽에서는 다수설이 아니고 정말로 고민이 될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화포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쐈느냐. 네. 그러니까 노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싸움을 그렇죠. 하는데 그 노량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어떤 때 보면은 일본 배와 조선 배, 명나라 배가 너무 멀어요. 어떤 때 보면 무지하게 가득하게 네. 붙어 싸우고 있고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문제가 좀 있구나. 네.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는 뭐냐면 노랑의 그 관음포 이쪽 지역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배가 그 조명 연합수군이 거의 뭐 300, 한 400척 가까이 되고 일본군 배가 500척 정도가 된다는데 그 공간에 거의 한 1000척 정도가 이제 몰려서 싸움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난장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멀리 영화처럼 멀리서 갑자기 일본 배가 저기 명나라 배가 나타나고 그래서 일본 배가 달려가고 이 구조가 아니라 이미 뒤 엉켜갖고 난장판이 된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이제 함대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보면 삼열 종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는 또 힘들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와 배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좀 더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배가 좀 더 낮은 배를, 특히 세기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배 밑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 판옥선처럼 이래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충격으로도 배가 기우뚱해지는 거죠. 배를 부수는 게 아닙니다. 네. 배는 그 중심만 잃어도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제 거북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중앙으로 쭉 가게 되면 어쨌든 자기들 내에서도 피하는 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진을 교란시키고 그렇죠? 대장선을 향해서 뭐 위협적으로 가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상 속에 그처럼 고북선 입에서 막 뭐가 화포가 막 나가서 하고 가서 그 이 쇠로 된 이 뭐라고 용머리가 배에 부딪혀서 배가 막 침몰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상상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거북선 머리가 가서 박는다 이거는 말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머리에서 화포를 쐈습니다. 화포를 그러니까 거북선은 머리와 꼬리 네. 그리고 양쪽. 양쪽에 그포 6문씩을 씌웠거든요. 1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북선의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적 대장선을 공격시키는 거예요. 이순신의 가장 큰 그 전략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적 지휘부를 먼저 괴멸시켜서
나머지 다 혼란시켜 버리거든요. 그 용도가 바로 거북선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 쭉 보니까 전투씬이 거의 85분? 상당히 길더라고요. 스케일도 뭐 장대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이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백병전, 서로 그냥 칼로 싸우고 막 그러는 그런 장면이 많던데 실제로 노량해전에서 백병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신도 비문에 보면 이제 배와 배가 근접해가지고 상대 배의 왜군의 얼굴이 거의 보일 정도였다라고 하는 점으로 봐서 분명히 아주 접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옥선의 높이가 원체 높습니다. 네, 높아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이제 두 배의 이 높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노량은 불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화공작전에서 다 불바다였기 때문에 영화가 그러니까 깜깜하면 안 되는데 너무 깜깜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등자룡 장군이 전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등자룡 장군이 탔던 판호선 바로 옆에서 그 이 화공 무기를 그 일본군 배에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이거 잘못 던져갖고 등자룡 장군 배에 불이 붙어버려요. 근데 그 바람에 배에서 불이 나니까 안에가 이제 혼란이 왔겠죠. 그때 일본군들이 이 등자룡 장군이 탔던 판호선에 기어 올라와요.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영화 같은 경우는 시마즈가 활산해가지고 그렇죠. 잘라가지고 네. 질린 수급을 장군한테 들고 있잖아요. 들었다가 네. 던지는데 이거는 조금 이 영화를 너무 좀 영화적 상상이고요. 상상이 아니라 진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고증 자체를 제대로 고민을 안 했겠구나. 안타깝지만은 등자룡 장군이 머리가 잘린 그 상태에서 그 머리는 발견이 안 되고 몸만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등자룡 장군 배에서는 명확하게 백병전이 있었다라고 네. 그 봐야 되고요. 보면은 그 이전에 노량전에 벌어졌던 많은 전투에서 우리가 많이 그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는 경우 보면 사실은 이 등선 백병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를 그냥 우리가 확정지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노량에서는 이렇게 등선 백병전 일본 왜군들이 주로 쓰는 그런 것까지 일부 허용했다는 건 그만큼 난전이었다는 얘기, 그 방증이다. 그 당시 그러면은 우리 조선 수군의 주 무기는 화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화포와 활. 화포와 활. 네. 그리고 반면 저쪽 그 왜군 쪽에서는 조총 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조총의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근접전 아닐 때 이 조총이 얼마나 그 유용한 무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임진 때 조총의 그 정확성, 첫 번째 정확성을 따져야 되는데 정확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조총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면 기병이 다가와서 성벽 가까이 왔을 때 또는 성체 가까이 왔을 때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탄막을 형성해서 이제 사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상전에서는 고정되어 있는데 해상에서는 전선 자체가 아래 위로 좌우로 요동을 치죠.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습도입니다. 네. 이게 바다에서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심지에다가 이제 조총을 발사한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다시 재장전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조총 같은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 또 중요하지만 더한 거는 뭐냐면 집중 사격을 다수가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데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접을 최대한 해서 등선은 안 하더라도 일본군이 하려고 했던 형태고요. 그럼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화포를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영화적인 목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화포도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곡사포나 무슨 포처럼 뭐 좌표를 찍고 뭐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사격이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리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놓고 숙달된 여러 차례 쏘아보았던 포수가 어림짐작으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다에서의 거리하고 지상에서의 거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조선 수군도 아주 멀리 있을 때는 화포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근접 유효 사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서 배들이 또 밀집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쏴도 그냥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양측이 다 근접된 네.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거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량 영화에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천자총통 뭐 1km 이상 가는 그 정도의 포를 쏘아서 이제 적선을 깨뜨리는 장면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 와, 우리 총통은 저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어떻게 근접할 이유가 없는데 근접을 했을까, 이런 이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숙달된 군사들이?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균부대 같은 경우는 망했잖아요. 똑같은 군사들인데 원균부대. 원균부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대인데 망했는데 이순신 부대는 앞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승리하고 그 얘기는 이제 한 리더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고, 또 결정적인 거는 그 정말로 고생을 우리 수군들이 엄청난 훈련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군대에서 주특기가 박격포였거든요. 포를 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잘 안 맞아요. 분들 수군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영화 보다 보면 왜군이 우리 수군으로부터 노획한 걸로 보이는 화포를 막 쏘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 왜군도 외선도 화포를 쐈나요?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실제로는 없다고 봐야죠.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은 화공을 몰랐다. 기자가 쓴 종군 승려죠. 그분이 승려가 쓴 기록에 보면 화공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약간 그리고 여기서 아까 또 그 숙달된 포수가 네. 그 화포를 쏴야 된다 했는데 그 일본은 그 화포의 주 무기가 아닌데 그거를 갑자기 그게 우리가 숙달된, 우리도 그게 맞니 안 맞니 하는데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너무 그런 생각을. 네, 반면 또 우리 판옥선에서 보면 대장군전 그거 발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멋지긴 하던데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로켓포 같은 거. 네. 실제로 당시에 그런 무기 있었나요? 대장군전은 그거 뭐지, 앙골포 해전에서도 그거가 거기서 발사해서 그게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에 그 어떤 박물관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대장군은 이제 발사했다고 보는 게 맞죠. 대장군전은 네, 있었다. 근데 거기다 불을 이렇게 네. 화공으로 대장군전에 화공 작전까지 한 거는 그게 과연 신무기가 나온 게 아닐까, 이 영화에서. 그렇죠. 네. 어설프게 쏘아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아군을 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힘 조절, 거리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투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등장 인물들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뭐 이순신 장군 얘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장군이 철군 명령이 떨어진 왜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순신 장군이 개인적인 원한풀이로 이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사실 진린도덕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1594년인가 명나라 그 일본군을 공격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명나라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전투 준비해라.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평화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조선군을 빠져라. 전투를 일본군을 괴롭히지 마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순신 장군 그때 그 답신을 보냅니다. 그때 답신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 한 척, 노 한 개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노량에서 왜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전투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내용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들이 죽어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아니죠. 다른 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보면 그 준사라는 그렇죠. 인물이 등장을 네. 하는데 그게 대사에서도 보면 7년의 의를 뭐 위한 싸움이다. 네. 후회는 없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준사가 할 대사가 아니고 이순신이 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사 강탈. 네. 네, 용건님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 노량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력을 최대한 온전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가용 모든 전력을 다 투입해서 탈출전을 벌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조선은 향후 이 전력이 온전하게 넘어갔을 때 정유재란처럼 제2, 제3의 정유재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섬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도 가용한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임진 전체 기간 동안 참전 안 했던 진린의 명수군이 그렇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 삼국의 네. 주요 국가의 수군력이 한꺼번에 전투를 벌였던 최대의 전투다라고 하고 다들 간절한 심정으로 모든 전력을 투입했던 당시 이제 조명연합군 한 축인 이제 명군, 그 명군을 이끄는 진린도독, 이 사람과 또 등자룡 부장이죠. 진린과 등자룡 실제로 이순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고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그 상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등자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진 초기부터 네. 등장하는 인물이고 절강성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절강성에 있는 병력을 거느리고 왔던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진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군을 거느리라라고 해서 광동의 병력을 이끌고 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등자룡이나 진리는 각각 출신이나 그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순신을 대할 때 실질적으로 진린 같은 경우에는 병력을 안전하게 이제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 대신 승리는 하되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등자룡은 조금 다릅니다. 등자룡은 처음부터 전쟁을 해와가지고 특히나 정유재란 때 참전했을 때는 황제가 특별히 황제가 전쟁 그만했는데 이것을 어기고 다시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등자룡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유격이라고 하는 풍계 장수로 있다가 이제 이때 오면 부총병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전투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인식하는 이제 이순신에 대한 것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그것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등자룡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두 사람 다 등자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순신의 사후 전사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전쟁을 논할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고 이후에 이제 그 만력제에게 수군 도독의 어떤 직함을 내려달라라고 건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사국의 장군인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린과 등자룡 다 이순신과 아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였다. 다만 그 이제 일본군에 대한 철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가별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린 도독이 이순신 장군을 그 노야, 그러니까 라오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나이 많은 분에 대한 그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존칭을 하는 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질린 도독이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많았나요? 질린 도독이 나이가 뭐 3살인가 2살. 많다라고 이순신 장군보다 네.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노예라는 호칭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그 존칭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진리는 7월에 합류를 합니다. 네. 1998년 7월에 합류를 하고 등자룡 장군이 10월에 합류를 하거든요. 근데 징비록 기록 보면은 그 진린 같은 경우 성격이 되게 포악하고 네. 좀 잔인한 잔인한. 그런 사람, 그리고 탐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그래서 7월 달에 합류하자마자 조명연합군이 저리도에서 해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일본군, 조선군은 일본군을 박살냈는데 명나라 군대들은 싸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 보고를 받고 화를 되게 많이 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상국인데 싸움을 제대로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조선군이 그 대승을 해가지고 그 일본군 머리를 뭐 몇십 개를 잘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진리를 꼬시려고 그 잘랐던 머리를 진리한테 주거든요. 네. 그리고 네가 한 걸로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명나라 황제에게 네가 한 걸로 보고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은 다른 한편으로는 선조에게 보고서를 올려요. 네.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실린 얘 때문에 힘드니까 얘를 이제 잘 설득하기 위해서 머리를 줬다. 네. 도움을 줬다. 우리가 몇 개를 잘라가지고 그 자른 머리를 몇 개를 줬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면 이제 진린이 좌충우돌하고 또 사실 문제도 좀 많이 일으키고 이런 인물로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이 공경에 처했던 진린을 구출한 거는 맞나요?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어떤 기록에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진린 그 배 옆에 일본군 배가 이제 와서 막 공격을 세게 한 거예요.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적의 대장선에 타 있는 장수를 이순신 장군을 팔로 쏘아서 한 명을 죽였대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진린 배를 포위했던 이 나머지 일본 배들이 지휘 체계가 이제 막 혼란을 오니까 그게 흩어졌다. 그래서 진린을 구출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이순신 장군 조카가 진린 배를 구출했다. 네.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조카가 탄 배도 이순신 장군 배니까 네. 결국에는 이 죽은 이순신 장군이 산 그 진린을 구출하는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그 항해 준사가 진린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공으로 이제 네. 묘사가 되고 있죠. 이 사람도 되게 영화에서 비중이 되게 높았던 인물이었는데 항해 준사 실존 인물 맞습니까? 해수사님? 네, 명량 영화에서도 이렇게 등장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도였는데 노량에서는 너무 그냥 중심 인물로 부각이 그렇죠. 되어서 네, 이게 주인공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7년간의 전쟁을 의를 위해서 싸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대사 강탈까지 하는. 예, 대사를 그 이순신이 해야 될 말을 준사가 이제 하는 그런 거를 근데 실제로 어디 뭐 사료에 등장합니까? 이 항해 준사는 명랑해전 날 일기에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 배에 타고 있었고 네. 그 상황에서 한참 해전 중에 그 일본군 그 적장 마다시가 바다에 빠져요. 네. 이 화살에 맞아갖고 바다에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준사가 배 위에서 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그 빨간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순신 장군에 보고를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마다시 적장을 건져 올려갖고 이 온몸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때 준사가 딱 한 번 나오고 네. 안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은 준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항해가 없었느냐?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준사와 같은 항해들이 난중일기에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 항해들이 뭐 이 이순신 장군 진영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장면 기록도 있고요. 영화 명랑에서는 이순신 장군 그 아들이 명나라 군대가 붙잡아서 그 포로를 데리고 있는 걸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 조카가 쓴 이충무 행록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 부대 안에 이 일본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영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 얘기인데 영화에서는 명나라 군대에서 일본군 포로를 붙잡았는 이제 잡은 그 포로 중에 이순신 장군 아들 죽인 애들이 있었다. 네. 라고 해가지고 이 얘들을 그 넘겨줘서 이순신 장군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장군이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에서는 뭐냐면
이 조카가 남긴 기록에서는 이순신 장군 부대 안에 이 일본군 붙잡았던 포로들이 있었고 장군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원수를 갚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 부대 안에 그 걔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갖고 이순신 장군이 이 붙잡은 포로들을 갖다 신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증거를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거든요. 영화에서는 그 의도 자체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팩트 면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 그리고 장군 아들이 죽은 그 이야기는 조카만의 기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한 두 개를 기록, 두 개 더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마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재미난 그 얘기책 조선시대 어우야담. 네. 어우야담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해수사님 영화 보면은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장군의 배우자 방씨 부인이 아주 짧게 정말 등장했다 사라지잖아요. 좀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 왜 등장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등장해서 영화를 좀 재밌게 하려면 그 등장해서 또 수군들한테 어떤 위로가 되는 어떤 네. 행동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재밌게라도 하기 네. 위해서 했다 하지만 너무 생뚱맞게 잠시 등장했다가 네. 사라지는 그걸 네. 볼 때 도대체 왜 등장을 했을까? 네. 방 실제로 난중일기나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임진란 이후에 그 장군의 기록 혹은 이후의 기록에 방씨 부분이 얼마나 등장하고? 그러니까 일기 자체에서는 뭐 어머니가 제가 세보니까 어머니가 118번인가 등장을 해요. 118번. 네. 근데 이제 부인은 6번 정도 나와요. 그럼 꽤 있네요, 6번. 6번인데 문제는 6번 장면이 부인이 병들었다. 다 죽어간다. 네. 뭐 이렇게 해서 6번이 나오고 한 줄 요약. 예, 그리고 나서 병들었다. 그 다 죽어간다. 다 죽어가는 이 부인을 위해서 뭐 정을 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하셨구나. 한 줄인데? 다 죽어간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손을 씻고 네. 그리고 꿇어 앉아서 점을 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마누라 살려주십시오. 내가 맨날 전쟁터에 돌아다니며 네. 살았고 뭐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평생을 전쟁터를 떠돌아다녔던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인이 고생만 하다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일기에다가 그렇다고서 뭐 매일 뭐 우리 부인 얘기 뭐 쓰는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기자님과 이 박사님들 같은 경우도 뭐 이 남편 얘기, 그 부인 얘기 일기에 쓸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처럼 약간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는 아니셨잖아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좀 무뚝뚝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했던. 네. 근데 이제 부인은 약간 성격이 굉장히 강단 있던 사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네, 어렸을 때 그 일화를 보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 그 명궁이에요. 네. 활 되게 잘 쏘는 양반인데 화살을 계속 쏘다 보니까 화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이 소녀가 그 집에 있는 이 배틀에 있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걸 뽑아갖고 아버지 여기 화살이 있어요 하고 쫙 던져줘요. 네. 그 대나무나 화살이나 똑같거든요. 네. 소리가 쫙 나니까 도둑들이 놀래서 다 도망갔대요. 그걸 보면 보통 그 분은 아니었고 지혜롭고 강단이 있던 분이 바로 이 방씨였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번에는 영화의 클라이막스이자 실제로도 노량해전 전체 이제 임진왜란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 딱 보면은 이 왜군이 쏜 조총 탄환에 맞아갖고 돌아가신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들 많이 하셨는데 이 조총으로 이 조준 사격을 해갖고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그게 또 몸을 관통한다?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화 명랑에서도 그랬죠. 명량. 조준사기 가면서 나왔지만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 이 엄청나게 그 시끄러운 이 와중에 누가 막 조준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고 그냥 대장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본군들이 그 배 집중 사격을 하다 보니까 총알 맞은 거고 또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총알 어디 맞았냐. 그 어느 분이 남긴 기록에는 이마에 맞았다. 어느 분은 가슴에 맞았다. 어느 분은 뭐 옆구리에 맞았다. 근데 이 전투 당시에 그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장군이 피탄 됐을 당시에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영화에서는 물론 갑옷 입으신 상태에서 절명하신 걸로 나오긴 그 기록은 이제 그 50년인가 100년 뒤에 그 이민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글에 그 갑옷을 벗고 그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이민서 선생은 뭐 이순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이민서 선생보다 뭐 한 30, 40년 더 앞선 기록에 이제 그 안방준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이순장군이 갑옷을 그 입은 상태에서 총알에 맞았고 이렇게 돌아가시자마자 뭐 갑옷을 벗겨가지고 다시 이제 피가 날 테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 지혈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다시 갑옷을 입혀서 그 앉혔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갑옷을 입으셨고 또 1592년 사천해전 같은 경우에서도 그 관통상을 입거든요. 어깨. 그러니까 그때도 그 남긴 기록을 보면 계속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이 절명하시기 직전에 남겼다는 그 유언 영화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뭐 진짜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유언은 그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다 명당 같아요. 그러니까 쓴 사람들이 그 당대의 유성룡, 이순신 장군을 추천했던 유성룡 선생이 남긴 기록이 우리가 영화에 나온 대사는 그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외우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그 당시 그 조정의 병조판서로 있었던 그 이양복 선생이 남긴 기록에도 그거랑 비슷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한문을 썼을 때 좀 다르게 썼을 뿐이지 본질은 이순신 장군이 그 우리 군사들에게 전투에 집중해서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한 말씀을 한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건 누가 목격자가 있으니까는 그런 전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 측근 몇 명이었을까요? 정조 때 나왔던 이 충무공 전서라고 하는 책자는 정조라는 국왕에게 보고된 그리고 한 번 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거기서 좀 더 사실적인 것만 모은 거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충무공 전서에는 실질적으로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언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켜본 사람이 네. 누구냐 하는데 그 기록도 그것도 기록들마다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 회가 있다. 그 다음에 조카 완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일본에 그 붙잡혀 갔다가 그 일본에 있다가 그 다시 우리나라 돌아왔던 이문욱 혹은 손문욱이라는 사람이 했다. 일단 실록 기준으로 치면은 손문욱이라는 사람 혹은 송일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족들이 남긴 기록이나 뭐 유성룡의 기록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들 회 혹은 아들 열 혹은 그 조카 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 배에서 그 지휘부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뭘 이것저것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계속 그 남는 가장 큰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북소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당시 전투 총지휘관이었는데 진짜로 전투 동료를 하기 위해서 독전하기 위해서 북을 친 게 사실일까요?
그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북을 쳤다라는 기록도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질린 배가 포위됐을 때 질린 배를 포위했던 적장의 배에 있던 장수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순신이 활로 쏴서 죽였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활도 쏘고 그러니까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북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전투를 독려했다라는 건 모든 문화에 다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장군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북소리가 울리잖아요. 누군가 북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큰아들 회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실사님? 그러니까 아까 그게 뭐 회도 있고 뭐 완도 있고, 완도 있고, 이문욱, 그렇죠. 선문욱, 네. 뭐 송일입 다 나오는데 그 북소리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남는 거는 북소리다. 또 북소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근데 이제 그 북소리를 이제 칠 때 처음에는 회가 치는 장면이 네. 보이고 나중에 또 뭐 송일입이가 다시 또 하는 거 보이고 또 다른 배에서도 막 북 치는 게 보이거든요. 저 사실 또 야사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은 장군이 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흉탄을 맞아서 돌아가신 걸로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다른 데 가서 더 숨어 살다가 돌아가셨다. 은둔설. 그다음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그 무장도 갖추지 않고 사실상 그 현장에서 순국하는 일종의 자살설 가까운 그런 얘기로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관련된 설들에 대해서 그 세 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선과 일본과 명의 모든 전력이 총 집결된 수군 전력이 총 집결된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 결전에 필전 즉사의 심정으로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좀 조선 후기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자살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이순신에 대한 그 기억의 전승 과정에서 이제 또다시 파생되는 다른 어떻게 다르게 좀 이해하고 기억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좀 결합된 그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성산에서 16년 있다가 다시 어라산으로 이제 다시 이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왜 장례를 이렇게 치렀는데 다시 이제 또 옮겨가냐. 그런 문제도 또 혹시 뭐 자살설이니 언둔설이니 이런 식으로 또 좀 몰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살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서 선생이 쓴 명량대첩기인가 그 비문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갑옷을 벗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현재 어떤 뭐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사생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사생유명이라는 표현도 써요.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있다. 그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나의 목숨을 하늘이 결정한다라고 하셨던 분이 굳이 뭐 죽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돌아가셨고, 또 그 시기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그 난장박 같은 전투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의 장수급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연하게 돌아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둔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그 버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성산에서 그 무척 계시다가 이장을 16년 뒤에 하는 바람에 그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조선시대도 이장 많이 해요. 지상전에서 최고 지휘관 장수는 뒤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좌군, 우군, 선봉장 어떻게 싸워라 라고 해서 하면 2차원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전은 다릅니다. 해전은 지금 현재처럼 뭐 통신 수단도
원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제일 대장선이 앞장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량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명량 같은 경우에 대장선이 제일 앞에 가야 도망가려고 하던 장수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량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그 대장선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다른 뭐 조선 수군도 그렇고 명수군도 그렇고 그 전투에 대한 그 절박함 그리고 이런 군사적인 의지, 사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전사하거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훨씬 높다. 자,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영화를 통해서 새삼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거는 1+1 유익한 덤이 될 겁니다. 연말 연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노량의 질주를 지켜보면서 또 동시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과 당시 수군들이 보여준 구국의 헌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